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 강의를 마련한 이유는 일단 1차는 그거예요. 뭐냐면 일단 전체적으로 이 변호사 시험 준비하는 친구들이 이 공법에 시간을 가장 적게 할애해요. 그래서 가장 적은 시간을 투입하고 그 다음 가장 높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려고 이 강의를 지금 마련한 거예요. 일단 헌법하고 행정법이 여러분들 어떤 관계로 움직이는지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전체적으로 특히 사례 문제를 풀어나갈 때 있어서 공부하고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기본 골격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집으로 비유하면 설계도겠죠. 그 기본 틀을 알고 그 다음 살을 붙여가면 공부할 양도 줄어들고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지 감이 오게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헌법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이 뭐 기본서 1000몇 페이지 되는 걸 읽을 친구는 아마 한 명도 없을 거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 행정법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법 공부하면서 이제 착각을 할 수 있는 것들도 꽤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보기에. 그런 측면들을 좀 불식시켜 드리고, 그 다음 어차피 공법은 최고 마지막에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이 하기 싫은 공법 공부를 좀 하게끔 유도하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 가장 효율적으로 고득점을 받을 수 있게끔 해 드리려고 이번 강의를 마련한 겁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제가 작년까지는 그 행정법 중심으로 제가 강의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헌법과 행정법을 다 묶어서 제가 공법 전체를 강의를 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된 이유도 오늘 이 특강을 통해서 알게 될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행정법과 헌법을 한 큐로 이제 끝낼 수 있는 방법도 알게 될 테니까 이 강의 활용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오늘 강의 주제는 기본적으로 총 3편으로 제가 구성을 해놨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 자료 다 받았을 거라고 보고요. 제 1편이 헌법하고, 그 다음에 행정법. 합치면 이제 공법이잖아요. 그죠? 이게 좁은 의미의 공법이죠. 넓은 의미의 공법에는 땅끝도 들어가는 거 아실 거고요. 근데 어쨌든 변호사 시험 체계상 공법하면 이제 헌법, 행정법 이 두 개를 묶어서 이제 공부하게 될 텐데, 이 헌법, 행정법의 이 기본 관계를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드리고 그 다음 제 2편에서 이제 헌법의 전체 꼬라지를 보여드리게 될 거예요. 이 꼬라지만 알면 그 다음 여러분이 암기할 어느 부분을 암기해야 되고 갖다 붙여야 되는지를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판례도 뭐 많이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시험에 필요한 판례를 적시적소에 대입을 시켜가지고 외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헌법 전체의 꼬라지를 보게 될 거고요. 그 다음 3편에서 이제 행정법, 이래가지고 전체를 여러분이 감망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먼저 제가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제1편 헌법과 행정법에 관계해가지고 그 조문을 소개를 하고 있을 거예요. 이게 헌법과 행정법 공부의 출발이 되는 거예요. 자, 뭘 이야기할 것이냐? 제가 여러분들 하나, 헌법과 행정법은 하나의 법입니다. 두 개의 법이 아니라는 걸 오늘 깨우치셔야 됩니다. 헌법과 행정법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하나인데 역할 배분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금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하는 건데, 일단 헌법과 행정법, 즉 공법을 공부하는 기본 시각을 잠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냐 하면 헌법과 행정법을 이해할 때 이걸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이 국가하고 사회, 이 관계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국가와 사회의 관계를 어떤 시각으로 쳐다볼 것인가, 이게 문제인데, 이게 이제 국가-사회 이분론이에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 원래 헌법과 행정법이 왜 탄생을 했는가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 탄생은 결국 이 국가, 옛날에 왕이잖아요. 그죠? 제가 행정법 할 때도 똑같은 설명을 해요. 이 왕의 행포로부터 이 사회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회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바로 여러분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옛날 한옛날에 절대군주가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이렇게 절대군주. 이 절대군주는
권력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 절대군주가 가장 즐겨 먹었던 음식이 두 개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뭐냐면 국민들의 신체하고요. 국민들의 재산을 엄청 먹어죽친 놈이에요. 그래서 이 신체 부분, 이게 이제 여러분들 병력을 이제 만들어 나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부분만 이해하면, 왜 헌법행정법이 존재하고 이걸 결국 마지막 해결할 때 비례 원칙으로 왜 해결하는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종착역은 본안에서는 비례 원칙으로 다 끝나요. 그게 행정법이든 헌법이든 간에요. 그 이유는 그게 바로 공법과 사법의 차이도 여러분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제가 결론부터 말하면 사법은요, 제로섬 게임이에요. 한 놈이 죽으면 한 놈이 사는 그런 게임입니다만, 공법의 세계는 같이 먹고 살자주의예요. 그래서 균형을 맞추고 가려고 비례 원칙으로 끝내는 겁니다. 그걸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절대군주가 지배하던 시대 때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체하고요, 이 재산을 독식을 했다니까요, 독식을. 그러니까 계속 뺏기니까 국민들이 내 좀 살자 하면서 만들려고 했던 것이 바로 헌법하고 행정법이라고요. 땅 다 제쳐놓고. 무슨 이해되셨죠? 그래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시민혁명이 터지는 거예요. 사실 그전에도 뭐 헌법이 있었니? 고유한 의미, 그거 아니라고 보시면 아무 의미가 없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헌법과 행정법은 건대 입헌주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이 신체 재산에 대한 국민들이 더 이상 이 군주가 독식하는 걸 못 봐주겠다 하면서, 이게 1세대예요. 1세대고. 그 다음에 이제 2세대가 튀어나온다고, 여기서 이제 시민혁명이 터지는 거죠. 시민혁명이 터져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는 거죠? 이 터지고 나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왕이 있고, 이제 여기, 이쪽이 사회 부분이라고. 이쪽이 국가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쪽 사회 부분에 이제 국민들이 기다리고 있겠죠. 이 국민들이 지금 갖고 싶어 하는 게 이거라고, 신체 재산. 그래서 이게 딴 말로 바꾸면 국민들이 갖고 싶은 이 신체와 이 재산, 이게 기본적인 자유고, 이게 기본권이 되는 거라고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민혁명이 터져가지고 이제 왕을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법에 의해서 내 신체와 재산을 유린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죠? 이게 법치주의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을 이해할 때요, 공법을 이해할 때는 두 가지만 알면 돼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그래서 법치주의는 위에서 내려올 때 작동하는 거고요. 그 다음 민주주의는 밑에서 위로 올라갈 때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민주주의 원리 안에 보면 뭐 들어있어요? 선거권부터 해서 쭉 들어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밑에서 위로 올라갈 때 작동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시험에서는 특히 사례에서는 민주주의 원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법치가 중요하고. 그래서 이 국가 쪽에서 국민을 향해 내려올 때 어떤 식으로 내려오는가를 정해놓은 것이 법치라고요. 그 메커니즘을 모르면 공법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여기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 사안에서 이제 법에 의해서 왕이 이제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걸 지배하는 대원칙이 법치주의 원리라고요. 법치주의 원리죠. 그래서 법치주의 원리의 핵심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국민이 내려올 때 국민이 뽑은 대표자가 만든 법률에 의해서 신체와 재산을 침범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침범하더라도 침범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쪽은 여러분들 사익이에요. 사익. 기본권이 사익이고 이쪽이 국가 쪽은 공익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공법이라는 이유는 전체 속에서 개인도 지키고 전체의 질서도 지키자고 하는 게 공법이라고요. 그래서 전체를 위해서 개인을 무조건 희생시키면 안 되고요. 그리고 또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동체의 전체 메커니즘을 무너뜨려도 안 된다는 게 공법의 기본 발상이에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같이 존속하자. 그게 비례 원칙이라고요. 감이와니까지? 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부터가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여기서부터 헌법 행정법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치주의 안에서 튀어나온 것이 법치 행정이고요. 이 법치 행정을 우리가 행정법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 다 같은 거라니까, 이거니까.
다 같은 거고 이 속에서 움직인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제가 첫 번째 주제가 뭐예요? 헌법과 행정법의 관계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 관계는 결국 뭐냐면 권한 배분이라고. 권한 배분하는. 즉 뭐냐면은 여기까지는 이해하셨죠? 그리고 오늘날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오늘날은 이게 지금 2세대예요. 이게 2세대고 1세대는 뭐냐면 절대적으로 권력 쪽에 힘이 가 있었어요. 그리고 2세대 때는 왕을 작살내려고 했던 게 2세대예요. 그럼 뭘 중시한 거예요? 자유 쪽을 더 중시한 거라고. 그럼 오늘날은 3세대는 조화시키는 거. 그게 비례라고요. 그리고 3세대에서는 이 국가 쪽하고, 국가의 권력 쪽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민. 이게 이제 기본권이자 자유죠, 이게. 이 두 개를 이제 조화시키려고 하는 거야. 이게 바로 비례원칙이라니까요, 비례. 그래서 여러분들, 뭐 헌법 문제에서 마지막에 기본권 침해하느냐 안 하느냐 본안에서 논의하는 마지막 정착이 뭐예요? 또 비례원칙이잖아요. 그게 헌법 37조 제2항. 그게 공익을 대변하잖아요. 그래서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모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그 두 개는 의미 없고요. 마지막 남은 뭐예요? 공공복리. 오늘 그것만 갖고 한다고요. 오늘날은. 그래서 공공복리, 그게 공익이라고. 공익을 위해서 국민의 기본권 내지 자유를 침범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들어오더라도 정도껏 들어오라. 그게 이제 필요한 경우. 그게 비례원칙이잖아요. 그래서 국민도 보호하고 공동체 전체의 공익도 보호하면서 우리 이 대한민국이라는 걸 한번 굴러가게 만들어 봅시다 라고 적어놓은 게 뭐라고요? 그게 헌법이라고요. 이해가 돼요? 자, 그러면 그 안에서 보다 세부적인 걸 뽑아내가지고 별도 만든 게 행정법인데, 그럼 어떨 땐 헌법의 영역으로 가고 어떨 땐 행정법으로 가는가? 그게 지금 첫 번째 주제예요. 제1절의 헌법과 행정법의 관계라는 게. 이게 제가 말씀드린 뭐라고요? 권한 배분의 문제라고. 자, 그럼 지금부터 여기까지는 이해하시겠죠? 어떻게 지금 그래서 오늘날의 헌법과 행정법을 이해할 때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근대 입헌주의부터. 자, 그럼 이건 지울게요. 이건 이제 이해했다 치고. 자, 그럼 이거 한번 보세요. 그럼 오늘날에 이제 국가가 있겠죠. 이제 앞으로 국가하고 이제 국민만 그리도록 할게요. 이쪽이 이제 이런 헌법 공부할 때는 보면 이쪽이 사회 부분이고, 이게 국가 부분, 국가 사회 이분론의 전제에서 헌법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가가 이 밑으로 뚫고 사회 쪽으로 이렇게 사회 쪽으로 뚫고 들어오면 국민은 나한테 왜 들어와 하면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공법소송이라고. 그래서 국가가 밑으로 내려오는 거, 이게 여러분들 이제 공권력 작용이죠. 공권력 작용인데, 이 공권력 작용에 대해서 국민 A가 이게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는 거예요. 이 작용대로 온 거에 대해서 이 불만 표시하는 거. 이게 공법소송이라고. 이 공법소송에는 두 개가 있다고. 크게 헌법소송하고 그 다음 행정소송이 있는 거라고요. 이게 헌법의 영역이고 이게 행정법의 영역이라고. 그러니까 두 개가 별개가 아니라니까요. 그냥 둘 다 어차피 국가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 국민이 불만 품으면서 다투는 게 공법소송이고, 다만 어떤 것은 국가가 하는 공권력 작용 중에 어떤 부분은 이쪽으로 가고 어떤 부분은 일쪽으로 갈 것인지 배분만 해놓은 거라고. 그게 제가 행정소송법 19조하고 헌법재판소법 68조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와요? 감이 올 거예요. 어쨌든 이번 게, 하여튼 제가 올해 목표가 뭐냐면 여러분에게 공법 공부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가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를 양이 별거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어디 오는지 말면 된다니까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헌법소송으로 갈지 아니면 행정소송으로 갈지. 그럼 헌법소송은 어디서 담당해요? 헌법재판소로 가잖아요. 그 다음 행정소송은 일반 법원을 필두로 한 최종원 대법원이겠죠.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리고 이걸 교우를 하기 위해서 만든 일반법이 하나 있죠. 그게 뭐예요? 헌법재판소법이라고. 제가 앞으로 이야기하겠지만 행정법이든 헌법이든 뭐부터 해야 되느냐 하면 소송법 갖고 공부하셔야 돼요. 헌법 공부할 때도 헌법재판소법을 갖고 거꾸로 공부를 해야 돼요. 거기다 각각 대입시킨다니까요.
그다음 행정법 공부할 때도 행정소송법을 갖고 나머지를 거기다 다 대입을 시켜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지 제가 보여드릴 거라고. 알겠죠? 그래요. 하여튼 재밌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걸 기억하는 게 뭐예요? 헌법재판소법이에요. 이걸 기억하는 게 행정소송법이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국가가 하는 이 작용을 크게 우리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요 부분을 여러분들 컨트롤하기 위해서 헌법에서 배우는 게 뭐예요? 통치구조론이잖아요. 이 통치구조도 법치행정에 다 들어있잖아요. 법치주의에 다 들어있죠. 권력 분립을 해서 하라고. 근데 어쨌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국가를 쪼개면 입법부, 그 다음 행정부, 그 다음 사법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하나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이 행정법 공부하셨겠지만 우리가 이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건 기본이 처분이잖아요. 처분. 이게 이제 왜 처분이 중요한가도 오늘 알게 될 거라고. 자, 일단 잠깐 물어봅시다.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행정부만 할까요? 입법부도 할까요? 사법부도 할까요? 이걸 모르면 공부를 못하는 거라니까요.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통 일반 학생들은 처분이 곧 행정이잖아요. 보통 얘기하면. 그래서 행정부에서만 처분을 하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 큰 코 다친다고. 결론부터 말하면요. 입법부에서도 오리지널 입법뿐만 아니라 입법 행정을 한다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국회 사무총장이 국회에 있는 그 직원들을 해임하면 그 해임받은 해임한 건 대표적인 뭐예요? 처분이라고요. 그럼 그건 어디서 다툴 것 같아요? 그 행정심판으로 행정소송으로 간다니까요. 국회가. 근데 국회가 하는 것도 오리지널 입법이 있고요. 여기도 뭐가 있고? 입법 행정이 있고. 행정부는 그냥 행정이에요. 그냥 기본적으로. 이거는 그냥 행정인 거고. 그 다음 사법부도 사법행정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오리지널 재판이 있고요. 오리지널 재판이 있고 사법행정이 있다고. 그럼 이게 잘 보시면 지금 우리 헌법 시간에 배우셨겠지만 헌법재판으로 이게 이제 헌법소송이 헌법재판으로 가는 거잖아요. 헌법소송이 뭐인지 한번 불러보세요. 대표적인 위헌법률심판이잖아요. 위헌법률심판. 이게 41조에 들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위헌심사형 68조 2항 헌법소원. 이 두 개는 어차피 위헌법률심판이고 규범통제라고. 규범을 통제하기 위한 거고. 그 다음 뭐가 있죠? 헌법소원. 오리지널. 이게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그 다음 이제 탄핵. 그 다음 위헌정당. 이 하나 사이에 들어갈 게 권한쟁의 심판. 권한쟁의 심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중에 잘 보세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는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 헌법재판소하고 행정소송을 통해서 국가가 하는 모든 작용은 다 다툴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어떤 거든. 다 다툴 수 있는데, 어디 가서 다툴까를 정하는 거라고, 지금. 그럼 잘 보시면, 지금 이 중에서 잘 보세요. 위헌정당, 탄핵, 이거는 무조건 어디서 해요? 헌법재판소에서 한다고.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보세요. 권한쟁의 심판은 어디서만 할까요? 행정기관끼리 싸우는 거잖아요. 이거 어디서 해요, 이거? 행정법원에서도 하고 헌법재판소도 한다고. 여러분, 행정소송에 뭐가 들어있어요? 기관소송이 들어있잖아요, 기관. 그래서 그 기관소송이 뭐라고 되어 있죠? 헌법재판소에서 가나다는 권한쟁의 심판을 뺀 나머지만 한다고 되어 있다고. 그렇게 안 배우셨어요? 그러니까 권한쟁의 심판은 일부는 헌법재판소, 일부는 행정법원 이렇게 배분해놨다고. 그 다음 좀 나와요. 이 두 개는 어차피 헌법재판소가 하고요. 이제 하이라이트가 여기 나옵니다. 자, 지금 잘 보세요. 위헌법률심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 있는데 잘 보시면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되는 게 뭐예요? 법률이잖아요, 법률. 법률은 아시다시피 일반 추상성을 띠고 있는 거고
우리가 행정소송이 대상이 되는 처분은 개별 구체성이 기본이라고요. 그렇죠? 그럼 일반 추상적인 법률을 집행을 하면 이걸 집행행위를 하면 개별 구체로 바뀐다고요. 그러면 개별 구체적인 것은 어디로 가는 거죠? 행정법원으로 간다고요. 왜냐하면 법률에 대해서 잘 보세요. 법률이 일반 추상적인데 일반 추상적인 법률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 행정법원에서 다툴 수가 없잖아요. 다툴 수가 없고 이게 일반 추상적일 때는 어떻게 하는 거죠? 구체적 규범 통제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기본적으로 집행행위에 매개를 해야 비로소 국민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그때는 구체적인 처분이 나오면 그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송 도중에 전제로서 뭘 다투는 거죠? 법률의 위헌을 다투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위헌법률 심판인 거고 그 다음 아시다시피 법률이 집행행위 매개 없이 바로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칠 때는 법령 헌법소원으로 갈 수 있는 거라고요. 우리 헌법소원의 종류를 좀 이따 다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이거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건 뭐냐면 오리지널 법률, 이 법률에 대해서 어디로 갈 수는 없어요. 어쨌든 행정소송으로 갈 수 없고 이 법률은 두 가지를 나누는 거예요. 이게 법률을 나누면 이게 바로 법률이 바로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못 미칠 경우와 법률이 바로 국민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칠 경우를 나눈다고. 나눠가지고 이런 경우는 어디로 가는 거죠? 이쪽으로 간다. 위헌법률 심판으로. 이런 경우는 어디로 가는 거죠? 헌법소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쪽 부분이에요. 요 오리지널 여기 있는 요 1번, 2번, 3번 이걸 다 합치면 이게 실질적 의미의 처분이라고요. 이 실질적 의미의 처분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가 중요한 포인트. 그래서 정리해 보면 결국 제가 첫 번째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헌법의 영역인가 아니면 행정법의 영역인가는 결국은 똑같은 공법소송이라고. 공법소송인데 다만 우리 헌법재판소법하고 행정소송법이 그 권한을 배분해 놓은 거라고. 배분해 놨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나머지는 쉽게 배분이 된다고요. 이게 탄핵이라든지 위헌정당 해산은 당연히 헌법재판소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헌법소원 관련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헌법소원 관련해서 헌법소원도 좀 이따 보시겠지만 세 가지가 있거든요. 법령 헌법소원이 있고 처분 헌법소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판 헌법소원이 있다고요. 근데 이 재판에 이거는 이례적으로 되는 거 아시죠? 그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 내린 법 적용해가지고 그걸 갖고 국민 기본권을 침범하게끔 재판했을 때만 예외적으로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이 부분이 문제입니다. 요 처분 부분. 이 처분 부분이 실질적 의미의 처분이면 행정소송으로 가면 되는데 여러분 이런 거 혹시 보셨어요?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 그 다음에 이제 권력적 사실이에요. 이게 다 처분이라고 실제로. 처분인데도 어디로 간다고? 헌법재판소로 간다고. 그 왜 그럴까? 이걸 이제 이래요. 그런데 결론부터 말하면 이거예요. 기본적으로 국가가 하는 모든 행정작용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됐든 행정법원이 됐든 다 그걸 통해서 다 다툴 수 있다는 거예요. 다툴 수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컨트롤하고 그게 헌법 영역이라고요. 어떤 것은 행정법원에서 컨트롤하는가? 그게 여러분이 이제 소송 요건에서 배우는 대상 적격 문제라고. 이게 헌법 소송으로 다툴 거리가 되는가? 그게 대상 적격이거든요. 그래 그걸 갖고 배분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 그 헌법소원,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요건 중에 하나가 그 법적 관련성에서 자기 관련성, 보충성, 직접성 세 가지가 들어있잖아요. 그 중에 직접성과 보충성은 대상 적격 문제입니다. 보충성이 뭐예요? 행정법원에서 할 수 있으면 거기서 끝내야지 오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간헐 배분 문제라고요. 직접성도 마찬가지잖아요. 직접성도 결국은 뭐예요? 행정부의 집행을 타야 국민의 권리 영향을 미치는 거라면 어디로 가라고? 그 책에 나와 있는 그거 갖고 다투라는 것이 법원에 헌법재판소 오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냥 결국 뭐냐면 보충성이니 여러분 직접성이 하는 건 다 대상 적격 문제예요.
여러분들 행정법에서 배웠던 여러분 행정심판 전치주의 배운 거 기억나요? 그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심판위원회와 법원의 관할을 배분시키는 거라고요. 거기서 거치고 오라는 거잖아요. 보충성이 뭐예요? 행정법은 거치고 오라는 거잖아요. 그럼 거쳐오면 그때는 그걸 또 다투면 안 되죠. 헌법재판소에서 하게 되면 재판은 헌법소원이 돼버리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결국은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한마디로 하면 행정법원에서 다툴 수 있는 건 절대 헌법소원으로 못 온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에 한해서 어디로 오라고? 헌법재판소로 오라는 거예요. 이게 헌법과 행정법 관계 끝이에요. 그래서 헌법과 행정법의 관계는 한마디로 헌법소송도 무슨 소송이라고 넓게 보면 행정소송이라니까요. 행정이라는 건 국가가 하는 행위를 행정이라고 한다고요. 그 국가가 하는 행위에 뭐뭐 있다고요? 입법도 있고 사법도 있고 행정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라고. 그걸 제가 첫 번째 주제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보면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권력 작용 중에서 순수 입법, 그 다음 순수 재판. 이 순수 입법과 순수 재판은 어디로 간다? 헌법재판소로 가는 거예요. 헌법재판소로 가는 거고. 그 다음 실질적 의미의 처분. 실질적 의미의 처분. 왜 실질이라고 하는지 아닌지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의미를 갖고 하는 거예요. 실질적 의미의 처분은요. 이건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는 행정법원으로 가는 거예요. 행정법원으로 가는 거예요. 단 일부적인 것은 헌법재판소로 갑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걸 전제하고 이제 구체적인 거 헌법하고 하면서 제가 이야기할 거고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면 이 부분, 이게 요 부분이 행정법 영역이라고. 이 부분이 행정법 영역이에요. 그럼 나머지 있죠. 요 부분하고 이 부분. 이게 이제 헌법의 영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헌법 영역에다가 아까 여기 없는 것 중에 결합시키면 돼.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입법, 사법, 행정, 그 작용 자체를 놓고 싸우는 거고, 국가 작용을. 그 다음 나머지 이게 결합되는 게 뭐죠? 아까 위헌정당, 정당해산. 정당해산하고, 그 다음 뭐죠? 탄핵. 이런 것만 결부되는 거예요. 여기다 하나 더 갖다 붙이면 권한쟁의. 이 권한쟁의도 아까 두 개 쪼개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행정법 시간에 배웠던 그 지방의회와 그 다음 뭐죠? 지자체 장관의 권한 싸움은 어디서 한다고? 행정법원에서 하게 되는 거라고.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뭐라고? 첫째, 헌법도 행정법도 둘 다 뭐라고? 공법소송이고 둘 다 국가 작용에 불만이 있을 때 국민이 다투는 거다라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넓은 의미로 보면 헌법소송도 무슨 소송이라고? 행정소송이 되는 거예요. 다만 뭐만 해놓은 거라고요? 우리 헌법재판소법 그 68조하고 그 다음 행정소송법보다 19조 이게 뭘 해놓은 거라고? 관할 배분을 해놓은 거라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처분인데도 불구하고 행정법원 관할이 안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럴 때는 누가 다툴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헌법재판소가 하게 함으로써 모든 국가작용을 국민이 불만이 있으면 다 다툴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어 놨다고요. 감이 와 여기까지?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 프린터 같이 한번 볼 준비가 된 거예요. 이해가 되죠, 여기까지? 그리고 공법을 이해할 때는 제가 다시 강조하지만 국가 쪽과 누구 쪽? 국민, 사회 쪽을 이분화하고요. 국가는 뭘 상징한다고? 공익을 상징하는 거고, 국민은 뭘 상징한다고? 자유. 즉, 기본권, 자기의 자유와 권리를 상징하는 거로. 그러면 국가가 국민 쪽으로 뚫고 들어올 때 국민은 항상 뭘 표한다고? 불만을 표하는 거고, 그 불만이 뭐로 표출되는 거라고? 공법소송으로 표출이 되는 거라고. 그럼 불만이 있을 때 어디로 찾아가게 하는 게 뭐라고? 그게 관할 배분하는 거라고. 그래서 헌법재판소로 쳐들어가야 될지, 아니면 어디로? 행정법원으로 쳐들어가야 될지, 그걸 배분하는 거라고. 그걸 위해서 만들어 놨다고, 조문을. 그래서 그 행정소송법 19조 조문 같이 한번 볼까요? 19조에 뭐라는지 보세요. 취소소송의 대상되어 있잖아요. 자, 취소소송은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죠. 이 취소소송을 누가 담당하고 있어요? 행정법원이 담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셨죠?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헌법 소원의 대상이 공권력이잖아요.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되어 있는데 이때 공권력은 뭐보다 훨씬 넓은 거라고요? 처분보다 훨씬 넓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공권력을 강의로 해석하면 강의의 공권력 안에 처분하고 기타 공권력 행사가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기타 공권력 행사의 대표적인 게 뭐라고요? 입법, 재판 이런 거라고. 그 다음 이 처분 안에도 다시 쪼갠 거예요. 행정법원에서 다루는 게 기본인데 못 다툴 수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 그건 다 어디로 들고 오라고? 헌법재판소로 들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보면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 같은 경우 우리 헌법에 못을 박아놨잖아요. 어디로 못 오도록. 법원에 못 가도록 해놨잖아요. 그런데 제명은 대표적인 그 사람의 신분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라고요. 그럼 원래대로 어디서 다투야 맞아? 행정법원에서 다투야 맞는데 우리 헌법 자체에서 법원에 못 가도록 하니까 이제 남은 수단이 어디 있어? 헌법으로 재판소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 문제에 뭐가 나올 수 있어요?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에 대해서 헌법 소원이 가능한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라고. 감이 와야지? 그 다음 이런 권력적 사실행위 같은 경우 처분성이 있거든요. 처분성이 있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맞아요? 행정법원에 다투야 되는데 여러분들 권력적 사실행위는 금방 종료돼 안 돼요? 종료된다고. 사실행위는 금방 끝난다고요. 금방 끝나니까 종료되면 가장 없는 게 뭐예요? 소의 이익이 없죠. 그러니까 행정법원에 가봤자 이걸 부재 가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뭐에 대한 예외가 되죠? 보충성에 대한 예외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어디로 갈 수 있는 거죠? 헌법소원으로 갈 수가 있는 거. 그렇게 되는 거라고. 그럼 여러분 시험 문제 보면요. 다 뭐가 나오느냐 하면 많은 것 중에 여러분 헌법 시험 문제 중에 많은 것이 뭐가 나오느냐 하면 이 간할 배분이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즉 헌법재판소로 올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 법원으로 가야 돼요? 말지? 그거 물어보는 거라고. 그거 물어보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보충성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직접성 이런 거라고. 그래서 보충성, 직접성은 다 뭐의 문제라고? 대상적격. 대상적격이 이제 거리가 되느냐는 거예요. 헌법재판소에서 다툴 거리가 되느냐를 논의하는 거라고. 그걸 보통 책들은 다 분리해놨는데 원래는 하나예요. 좀 이따 이제 헌법하면서 설명하겠습니다만 결국 여러분들 소송 요건에서 검토하는 대상적격은 간할 배분의 문제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 법원에서 다툴 거리가 되는 거냐 그게 대상적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법원에서 다투야 돼요? 아니면 헌법재판소에 다투야 돼요? 이런 물어보면 이거 일반 법원에서 충분히 구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왜 헌법재판소로 와? 직접성 내지 보충성이 없어서 못 오게 하는 거라고. 근데 거기 가봤자 기대 가능성이 없어. 그리고 또 어차피 결과가 뻔해. 그럴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해가지고 어디서 받아준다고? 헌법재판소에서 받아주는 거라고. 그게 다예요, 보면. 맨날 그거하고 싸우고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헌법 문제 여러분들 만드는 것도 간단해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뭘 여러분 공부해야 될지도 대충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그러면. 자, 그래놓고 그래서 행정소송법 19조에 그려놨죠? 그럼 그 다음 밑으로 내려오세요. 헌법재판소법 68조 보세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뭘 빼라고 돼 있죠? 법원의 재판을 제외. 그럼 법원 재판은 행정법원도 못 가고 어디도 못 가. 헌법재판소도 모르는 게 원칙이라고. 원칙인데 이에 대해서 예외를 우리 헌법재판소가 하나를 인정했었잖아요. 그 판례는 하도 유명하니까 잘 아실 거고요. 그래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 청구할 수 있도록 하죠. 그 다음 다만 뭐라 해서 다른 법률의 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치라고 되어 있죠. 그럼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 절차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그게 행정소송이잖아요. 그럼 행정소송을 거치면 헌법재판소로 올 수 있어요? 못 오지. 그때는 오면 또 뭐에 걸려요? 법원 재판을 제외하라는 데서 걸려버린다고. 그러니까 결론은 행정법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건 그걸로 끝내고 거기서 해결이 안 되는 것들만 모아서 어디로 오라고? 헌법재판소로 오라는 거예요. 그걸 간할 이분화라고 그런다고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래서 밑에 적어놓은 거 한번 읽어볼게요. 보세요.
하여튼 오늘 이 특강 듣고 나면 여러분이 공법을 보는 시각이 확실히 바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공법소송. 그게 헌법소송이든 행정소송이든 모두 국가를 상대로 국가기관의 공권력 행사에 불만이 있는 자가 제기하는 거라고. 그래서 아까 제가 국가 사회 이분론을 머리에 염두에 두라고 그랬어요. 국가가 지금 누를 쪽을 쳐들어온 거예요. 사회 쪽으로 쳐들어온 거라고요. 쳐들어오니까 좋다. 쳐들어오긴 오는데 법치주의잖아요. 그냥 법치의 한계 내에서 쳐들어오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보니까 법치를 벗어나서 쳐들어오는 것 같으니까 그에 대해서 다투는 거라고. 그게 공법소송이라고. 자, 그런데 헌법소송을 기울하는 헌법재판소법과 행정소송을 기울하는 행정소송법은 국가작용에 대해서 다투는 경우 그 관할을 뭐 하고 있다고? 이분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행정법원으로 가고 안 되는 것들은 다 끌어모아서 어디로 오라고? 헌법재판소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즉 보세요. 국가작용 중 핵심은 그거예요. 실질적 의미의 처분에 대해서는 잘 보세요. 실질적 의미 처분에 대해서는 어디로 가는 게 기본이라고? 행정법원으로 가는 게 기본이라고요. 실질적 의미 처분은 관할하고 그 다음 입법과 재판. 그 재판은 제가 가로에 적어놨죠. 외외적으로만 헌법소원이 대상이 돼요. 입법과 재판은 어디로 가라고? 헌법재판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넓은 의미의 공권력 행사 중 실질적 의미의 처분은 행정법원의 관할이 되어 행정법 영역이 되고, 그죠? 이 말 이해되고 여기까지? 그 다음, 넓은 의미의 공권력 행사 중 실질적 의미의 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권력 행사는 헌법재판소의 관할이 되어 헌법 영역이 된다. 그까지 이해돼요? 그 다음 마지막을 좀 조심하셔야 돼요. 다만 보세요. 실질적 의미의 처분은 행정법원을, 그럼 원래 행정법원 가야 되잖아요. 그럼 행정법원을 거친 경우에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거칠 수 있는 다른 법은 거쳐서 오라고 그랬잖아요. 거쳐서 오고 나서 다시 헌법재판소로 오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요? 법원 재판에 대해서 다투는 꼬라지가 되니까 안 되는 거라고. 그죠? 이거 이해돼요? 그래서 각하되고. 그 다음 이제 행정법원을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뭐에 반해서 안 돼? 보충성의 원칙에 반해서 또 각하되는 거예요. 그게 대원칙입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다고. 그 다음 보세요. 실질적 의미의 처분이라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거. 즉, 행정법원에서 못 다투겠다 하는 거. 그건 어디로 온다고 다시? 헌법소원으로 넘어온다고.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두 개라고 제가 적어놨죠. 국회의원의 제명이라든지 권력적 사실행위 이런 거. 그래서 여러분들 그 헌법소원에서 권력적 사실행위에 대한 것들이 심심치 않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라고. 이게 처분소원이라고.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이게 이제 헌법과 행정법의 기본 관계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정리하고 이제 헌법으로 넘어갈 텐데 절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라고 여러분? 헌법과 행정법은 별개의 법이 아니라는 걸 이해하라는 거야. 둘 다 뭐라고요? 공법으로서. 공법은 결국 뭐라고요? 공동체 전체가 하나의 유기체로 이렇게 살아남으려면 공동체 안에 있는 많은 구성원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게 하면 안 되잖아요, 또. 그렇다고 국가가 또 개인이 마음에 안 든다고 아예 작사를 내버리면 또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가가 있고 사회가 있는데 국가는 언제든지 사회적으로 뭐 하고 싶어 해요? 침범하고 싶어 한다고요. 뭘 노리고 싶다고요? 신체와 뭐? 재산을 노리고 싶은 거라고. 옛날에 왕이 그 짓거리 했으니까. 근데 오늘날은 이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뭘 만들어놨어요? 국회를 만들고 해서 다 법치를 실현시켜놨다고. 그러니까 국가 쪽에서 국가는 뭘 위해서 움직이죠? 항상 공익. 여러분을 병력으로 착출하고 여러분 재산 세금을 부과해서 가져가는 것도 다 뭘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전체를 유지하려고 뺏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국가가 그 전체 이익, 그게 공익인데 그 공익을 위해서 국민적으로 침범에 들어가는 거, 그걸 헌법 37조 2항에 적어놨다고. 그게 뭐예요? 모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그 다음 공공복리를 위해서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 이게 헌법의 핵심이에요. 근데 제한에 들어오는데 어떻게 들어오라고 방법론을 정해놨잖아요. 뭐 어떻게 하라고? 필요한 경우에만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들어오는 걸 국민이 보니까 별 필요성도 없는데 들어오네. 이렇게 불만인 거라고. 그럼 그 불만에 대해서 표출하는 국민의 기본적인 제도가 뭐라고? 그게 공법소송이라고요. 그 공법소송에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헌법소송하고 뭐? 행정소송. 그러면 국가가 하는 이 모든 액션이 공권력인데, 국가작용인데, 그걸 어느 것은 헌법재판소로 가고, 어느 것은 뭐다?
행정법원으로 갈지를 이분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헌법재판소법하고 뭘 만들어 놓은 거라고? 행정소송법을 만들어 놓은 거라고. 그럼 헌법과 행정법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은 거라고. 그걸 이해 못하고 헌법, 행정법 공부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헌법에서 해야 될 게 대충 감 잡혔잖아요. 그 다음 행정부에서 다뤄야 될 게 뭔지. 그럼 결론부터 말하면 행정부는 오리지널 처분에 대해서 다툰다. 근데 오리지널 처분이라도 행정법원이 못하겠다 한 거 하고, 그 다음 이제 오리지널 처분이 아닌 나머지 영역 다 끌어모아가 누가 다 해결해 준다고? 헌법재판소에서 해결해 줍니다. 됐죠? 그거 알면 헌법과 행정법 관계는 끝난 거라고. 자, 그러면 이제 헌법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일단 헌법을 이해하실 때 칠판 잠시 보세요. 일단 이게 국가, 앞으로 이제 국가, 그 다음 이제 국민, 이렇게 제가 표시할게요. 이거 행정법 할 때도 계속 이렇게 합니다. 국가, 국민이 있는데, 이 국가가 국민 쪽으로 내려올 때, 이렇게 밑으로 침범하는 거잖아요. 이게 침범하는 거고. 그 다음 국민이 국가 쪽을 향해 가는 거예요. 결국 국가라는 것도 국민을 통해 가지고 구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날은 무슨 주의가 지배하죠? 민주주의 원리가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으로 침범에 들어올 때 적용되는 게 법치주의라고. 법치주의 원리가 되는 거예요. 이 법치주의 원리 가지고 여러분들 헌법소원 본안을 판단한다고요. 여러분들 시험 문제 뻔해요. 두 가지밖에 안 나와요. 헌법소원 제기했을 때 헌법소원 적법하냐 안 하냐, 소송 요건 물어보는 거 하나. 그 다음 본안에서 기본권 침해했냐 아니냐. 이거 공법소송에서의 소송 물은 뭐예요? 기본권 침해 여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위헌법률심사에서는 위헌인가 아닌가가 문제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본안에서 기본권 침해했냐 아니냐는 이 법치주의를 준수했냐 아니냐 가지고 따진다고요. 알겠어요? 이 안에 보면 뭐가 들어있냐면 이 침범하는 법은 명확해야 되고 위임을 주더라도 포괄이익 금지 원칙, 의회주의 지켜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그 다음 소급을 해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그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안에. 그 다음 가장 핵심은 뭔지 아시겠죠? 심하게 하지 마라. 그게 뭐예요? 비례원칙. 그래서 잘 보세요. 국가가 국민 밑으로 내려오가 침범해가지고 국민의 뭐예요? 기본권, 국민의 기본, 자유라든지 뭐 국민의 각종 재산, 이런 것이 이제 침범에 들어올 텐데, 들어올 때 작동하는 메커니즘이 뭐라고? 법칙. 이 안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구제 방법도 다 들어가 있는 거라고. 그 구제 방법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68조 1항에 여러분들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라고. 이걸 중심으로 헌법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걸 좀 이따 제가 각을 잡아줄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검토에 들어가는지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공법을 이해하는 두 가지 방향이 딱 있다고요. 하나는 위에서 내려올 때와 밑에서 위로 올라갈 때, 이 두 가지 방향 속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밑으로 내려올 때가 뭐라고? 법치요. 한때 그 박근혜 전 대통령 때가 뭐 국민들이 법치를 그거 정말 이상한 소리예요. 법치는 국민이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내려올 때 국가를 컨트롤하는 게 법치라고요. 그래서 국민이 뭘 보호하려고? 기본권, 자유 이런 걸 보호하려고 하는 거라고. 이까지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 반대로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서 이쪽의 의미,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거. 이 정당성 부여를 국민의 입김 속에서 움직이게 하려고 하는 원리를 민주주의 원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정치적 감도, 시대감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사안포섭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는 것도 제가 설명하게 될 텐데, 하여튼 책에만 맞으면 그냥 고득점 받는 거예요. 안에 무슨 사안포섭할 때 비례원칙 포섭 의미 없어요. 그냥 여러분 인생 살아온 거 써도 돼요. 그래서 이 정당성 부여하는 게 민주주의 원리예요. 이 민주주의 원리 때문에 여러분들 국민의 입김이 이쪽으로 전달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게 정당제도도 나오고 각종 제도들이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당제도, 선거제도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정당 선거제도는 또 이게 부속법령이 또 기다리고 있죠. 오늘은 제가 가급적이면 이제 사례형을 해결하는 메커니즘에 따라서 헌법 전체와 행정법 전체를 잡아드리는 거고요.
찍는 거 있죠. 이 선택형. 이건 또 딴 각도를 갖고 또 보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요령을 알면 공부하기 쉬워. 그래서 일단 헌법을 이해할 때는요, 이 두 가지 방향인데, 다만 사례 문제에서는 이것만 알면 돼요. 뻔한 거 아니겠어요? 사례 문제는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가가 뭔가 움직여. 그럼 국민은 얻어 터지겠지. 왜 얻어 터져? 국민들은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네가 그러니까 행정부터 똑같거든요. 여기서 행정법 할 때 다시 또 똑같은 설명을 해요. 그때는 법치주의라고 하지 않고 제가 법치행정이라고만 바꿀 거라고요. 그러니까 헌법은요, 이 법치를 놓고 국가와 국민이 싸우는 게 그거예요. 그럼 국가는 뭐라 하겠어요? 법치를 지키면서 너를 침범했다 할 거라고. 그럼 법치를 지키면서 들어왔으면 그건 침해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법치를 안 지키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하면 뭐예요? 그건 기본권 침해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만약에 이게 법치를 지키면서 침범에 들어오면 그냥 기본권이 제한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법치 바깥으로 침범하면 그걸 침해라고 이야기해요. 기본권이 침해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사례를 풀어나갈 때는 이거 말입니다. 이거는 그냥 헌법을 공부하고 이해할 때 여러분의 두 방향성을 보라고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방향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기본서 읽어보면 민주주의 원리와 법치주의 원리는 원래 원론적으로 보면 상호 충돌하는 거라고.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은 이게 충돌이 아니라 상호 보완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한다고. 원래 처음에는 충돌하는 겁니다. 이거 밑에 있네요. 이거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까지 감이 와요? 예, 그걸 일단 먼저 제가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 한번 보시면 그 헌법의 구조 해가지고 제가 그것만 적어 놓은 이유를 아시겠어요? 여러 가지 상세한 걸 적은 게 아니고. 그래서 그게 법치주의 원리되어 있잖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헌법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은 법치주의 원리, 특히 사례 문제에서 그렇다고요. 그래서 법치주의는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일 뿐 아니라, 그건 뭐라고 전하죠? 행정법의 산모적 역할을 해요. 행정법이 어디서 튀어나온 거라고요? 이 법치를 특히 뭐다? 행정부의 포커스를 맞춰서 만들어 놓은 것이 행정법이라고. 그게 법치행, 옆에 하나 적어 두시려고 행정법 사무적 역할 옆에다가 법치행정의 원칙이라고 적어 두라고. 그 뒤로 한번 살짝 넘기 3편 잠시 한번 펴보실래요? 3편. 3편에 행정법 돼 있죠. 그게 제가 로마지 1번에 행정법 구조 적어놨죠. 그 첫 번째 줄이 뭐라고 적어놨어요? 행정법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은 뭐라고 했어요? 법치행정의 원리라고 적어놨잖아요. 그래서 제가 헌법행정법은 하나라고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자, 다시 원위치 하시고요. 자, 그럼 그 다음 읽어볼게요. 그 다음 보세요. 그 제도적 의미의 법치주의는 근대 입헌국가의 자유주의적 통치 원리. 그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원래 1세대는 누구를 극대화시켜놨죠? 왕을 극대화시켰다면 2세대가 시민혁명이 터져서 나오는 게 근대 입헌주의잖아요. 그때는 이제 누구를 쪼그라뜨리고 왕을 쪼그라뜨리고 누를 극대화시키는 거죠. 국민 쪽의 자유를 극대화시키는 거라고요. 그런데 오늘날은 그 국가 쪽의 권력, 공익과 국민 쪽의 기본권 자유를 뭐 하려고 한다고? 조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대 입헌국가의 자유적 통치 원리로서 그 권력 분립 나와요? 권력 분립. 그 다음 보세요. 법률에 와요. 그 다음 국가활동의 기소. 그 다음 법률의 적용을 보장하는 뭐가 있습니다? 재판제도. 그게 헌법재판제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인 목적은 뭐라고 그 다음? 인권보장. 이게 기본권이잖아요. 여러분, 인권이라는 건 모든 기본권의 목적이잖아요. 목적. 그래서 여러분, 기본권을 제가 분류를 해드릴 텐데 헌법 10조가 기본권의 목적이라고요. 그 다음 그 11조의 평등원칙은 그게 방법론적 기초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이제 12조부터 뭐 신체 자유부터는 다 개별 기본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할 때 헌법에서 가장 암기해야 될 게 뭔가를 좀 더 얘기할 텐데, 그 무조건이에요. 제가 앞으로 이제 교재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 교재가 지금 오늘 이 특강이 기본이 될 겁니다. 여기서 살을 붙여갖고 제가 묘한, 간단한 한 200페이지 남짓한 책 갖고 헌법행정법이 다 해결되도록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럼 공법이 부담이 싹 사라질 겁니다. 기대하시고. 알겠어요? 자, 좋습니다. 그래서 그게 인권보장, 그게 결국 뭐라고요? 그 헌법 10조에 나와 있는 모든 기본권의 목적이잖아요, 목적.
여러분, 인권이 있어요? 뭐, 설마, 인권이란 말이 뭐, 직접 적어놓은 말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돼 있어요. 알겠죠? 그거고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보세요. 그리고 오늘날 법치주의는 세 번째 줄, 실질적 법치주의. 즉, 그 법의 내용까지도 다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가 만든 법에 따라서 국민을 침범하는 게 법치주의이긴 하지만, 그 법조차도 뭐에 합치돼야 돼? 헌법에 합치돼야 되니까 우리가 법률이 헌법에 반하면 무슨 소원을 가는 거예요? 법령 헌법 소원으로 가든지 아니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위헌 법률 심판을 하든지 그렇게 하는 거 아니면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으로 가든지 그렇게 하는 거라고. 그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실질적 법치주의에서. 그 여러분들 혹시 그 객관 이 실질적 법치주의가 되니까 뭐가 나오는 거냐면 이게 위헌 법률 심판이라는 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국회가 만든 법률은 국회가 만들면 무조건 이 자체로 정당하다고 하는 게 뭐냐. 그게 형식적 법치주의라고. 근데 만들어 놓았지만 그 법의 내용마저도 국민들이 만든 헌법의 취지에 반하면 안 된다는 게 뭐라고요? 실질적 법치주의. 그럼 실질적 법치주의가 돼야 뭐가 가능한 거죠? 위헌 법률 심판이 가능한 거지. 형식적 법치주의에서는 법은 만들어지면 그 자체로 정당한데 뭘 심판을 해요? 그러니까 실질적 법치주의에서는 국회가 만든 법이 헌법에 반하면 위헌 법률 심판을 통해서 그 법률을 바로잡는 거라고. 헌법에 맞게끔. 그래서 이 법률이 헌법에 반한 경우에 이 법률에 대해서 족치는 방법이 세 가지에 크게 나와요. 지금 우리 헌법재판소법상으로는. 첫 번째가 뭐냐면 이게 위헌 법률 심판이고요. 이게 41조에 나와 있는. 이거는 이제 법원이 직권에 의해서 제청을 해가지고 가는 거고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위헌 심사형 헌법소. 이게 68조 2항이잖아요. 이건 뭐예요? 제청 신청을 했는데 법원에 해달라고 신청했는데 기각하거나 각하했을 때 법 조문상으로는 기각이라고 돼 있지만 우리 판례가 기각 플러스 각하까지 다 들어간다고 해요. 각하됐을 때 이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개는 같은 거라니까요. 그 다음 세 번째. 그럼 이렇게 하는 거는 뭐예요? 이렇게 두 가지 하는 거는 뭐냐 하면 이 법률이 일반 추상적이어서 집행이 전제돼야 되는 보통의 경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걸 바로 헌법순으로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률을 적용한 뭐가 나오면 집행이 나오면 즉 처분이 나오면 국민회의가 이 처분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그 다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제청을 하든 제청 신청을 받아줘서 가든 이렇게 가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법률 자체가 바로 이거 필요 없이 국민 A에게 집행행위 필요 없이 A의 기본권을 이렇게 직접 침해하게 될 땐 그때는 어디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때는 법령 헌법소 68조 얼마? 1항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법률은 오리지널 법률일 때는 이 두 가지로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이 법률이 집행행위 매개 없이 직접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을 때는 어디로 간다고? 68조 1항으로 헌법소원으로 가면 된다고.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감이 와요, 여기까지. 그걸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러니까 왜 헌법 구조회가 이 법치와 민주주의만 적어놨는지 이해가 돼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 사례 문제에서는 뭐 가지고 해결하는 거라고? 법치 갖고 해결하는 거라고. 그래서 그 다음 밑으로 내려오세요. 내려오셔가지고 그 실제적 법치주의를 의미한다 돼 있고 그 다음 보세요. 법치주의는 국가 권력을 법에 기속시켜 생명, 신체, 자유, 재산 등과 같은 그거 다 합치면 뭐예요? 국민의 기본권이잖아요. 그래서 등과 같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국가에 의해 부당하게 침해당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헌법을. 이거 빼고 어떻게 헌법 사례를 풀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헌법 사례는 다 뭐 가지고 해결하는 거라고? 법치 갖고 해결하는 거라고요. 행정법은 법치, 행정 갖고 해결하는 거고요. 그렇다고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음 보시면 이제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법치주의의 내용적 요소 한번 읽어봐요. 제가 한 총 12개만 적어놨는데 한번 읽어보시라고. 이거 이해 헌법 공부하면서 사례 풀 때 이거 이해 거 있는 거 보셨어요 혹시? 됐나 여기까지? 예.
자, 그 다음 이제 민주주의 원리는 참고로만 보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이런 방향성을 보여드리려고 적어 놓은 겁니다. 이까지 이해됐지? 자, 그러면 이제 헌법 사례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지 지금부터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까지는 이해되지, 이제? 지금까지 설명을 정리해보면 가장 수험생들이 빨리 깨우쳐야 될 게 뭐라고? 헌법과 행정법은 별개가 아니다. 한솥밥이라는. 그 한솥밥 안에서 일부는 이쪽으로, 일부는 저쪽으로. 그거 하는 게 지나자는 거예요. 그래서 다 보면, 넓게 보면 다 무슨 소송이라고 그냥 행정소송이에요. 행정이라는 게 국가가 하는 액션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국가의 액션에는 입법, 사법, 행정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형식적으로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로 분리시켜 놨지만 실질적 관점에서 보면 처분에 해당하는 것은 입법, 사법, 행정부 다 하게 되는 거죠. 그거 다 끌어모아 갖고 오리지널 실질적의 처분은 어디로 가는 게 맞다? 행정법원으로 가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다 어디로 가고? 헌법재판소로 가고. 다만 실제 의미의 처분 중에 행정법원에서 못하겠다 하는 거는 어디로 오라? 그럼 헌법재판소로 오라는 거예요. 그게 다요. 자, 그 다음 헌법은요. 다시 강조하는데 헌법은 두 가지 방향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헌법은 아까 제가 왜 헌법과 행정법이 만들어졌다고요? 헌법행정법이 만들어진 이유는 다시 강조하지만 왕이 가장 좋아하는 먹잇감을 이제 국민이 쉽게 못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헌법행정법이라고. 그래서 전통적으로 왕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물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뭐다? 국민의 신체하고 하나는 뭐라고? 재산이라고. 그래서 그걸 이제는 마음대로 유린당하기 싫어가지고 만든 게 뭐라고 생각하면 돼? 헌법하고 행정법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감 잡으셨죠? 자, 그러면 이제 국가가 자기들이 좋아하는 먹잇감인 국민의 신체와 생명, 그 다음에 이제 재산, 이걸 침범해 들어올 때 작용되는 원리가 뭐라고? 법치주의 원리. 그거 가지고 헌법 사례를 만드는 거라고. 그래서 제대로 들어왔냐, 안 지키면서 들어왔냐. 안 지키고 들어오면 침해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키면서 들어오면 그냥 여러분 기본권을 공익을 위해서 뭐 했다? 제한했다. 그게 끝나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시험 문제는 여러 가지 형태로 물어봐요. 이 공권력 작용 때문에 갑의 기본권이 제한됐나요? 까지만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 제한됐나고 물어볼 때는 침범했나를 검토하기 위한 비례 원칙부터 쓸 필요가 없는 거라고요. 이해가 돼요? 그리고 그게 법령헌법 소원이라면 그 법령 자체, 법의 자체가 위헌인가 아닌가는 중요한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 사안에서 이 친구가 과연 이런 기본권을 누릴 만한 기본권 주체성이 있고 그게 공익을 위해서 제한되고 있는 것까지만 설명하면 되는 거라고. 근데 침범했냐 할 때는 어떻게 된다고? 법치주의를 벗어나야 침범이 되는 거라고. 그 법치주의 벗어날 때 주로 척도로 작용하는 게 뭐라고요? 비례원칙. 근데 그 이에 여러 개 있다는 걸 지금부터 보여드릴 거라고. 기대하시라고. 알겠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로마자 2번에 헌법 사례 문제 해결 방법론이 있죠. 여기서부터는 잠시 쉬었다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